28 강은수의 세상은 언제나 새벽 4시의 푸르스름한 어둠을 닮아 있었다. 창문 없는 반지하 방의 탁한 공기처럼 그녀의 삶은 늘 무겁고 축축했다. 손목 안쪽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는 과거의 낙인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빛.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밤마다 악몽으로 찾아왔다. 벗어나려 발버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 은수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또 그 꿈이야. 그녀는 낡은 싱크대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엔 피로와 불안이 교차했다. 쉽게 지치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긴 눈빛만이 과거의 은수와 현재의 은수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다. 오늘도 은수는 새벽 인력 시장으로 향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팍팍한 삶.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오늘은 일거리가 별로 없네. 작업반장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간신히 얻은 식당 주방 보조일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됐지만 텅 빈 지갑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퇴근길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백상철.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남자, 혹은 그 남자의 하수인일 것이다. 강은수 씨, 오늘도 수고가 많네. 돈은 언제쯤 마련할 생각이야. 능글맞은 목소리. 은수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과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다 사기를 당했고 그때 빌린 사채가 백상철에게로 넘어간 것이었다. 그는 합법적인 채권 추심업체를 가장했지만 그의 방식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간? 강은수 씨,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뭐 좋은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백상철의 목소리에는 끈적한 욕망이 묻어났다. 은수는 역겨움에 치를 떨었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라는 말께 할 수 없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인 라면 국물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은수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세어보았다. 한숨만 나왔다.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출구가 없었다. 며칠 뒤 은수는 또 다른 절망의 현장에서 서유진을 만났다. 불법 사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였다. 유진은 은수보다 몇 살 많아 보였고 밝게 염색한 머리에 화려하지만 어딘가 허술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은수처럼 깊은 절망과 분노를 담고 있었다. 저 혹시 백상철이라고 아세요? 먼저 말을 건 것은 유진이었다. 은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유진 역시 백상철에게 걸려든 피해자였다. 그녀는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다 백상철이 투자한 프랜차이즈 사업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서로 경계했지만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동질감은 두 사람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다. 유진은 겉으로는 밝고 쾌활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 뛰어난 눈치와 공감 능력을 가졌으며 위기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은수 씨, 아니 은수야, 우리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개새끼들한테 본때를 보여줘야지. 유진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다. 은수는 그런 유진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의지가 되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었지만 둘이라면 뭔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주로 유진이 은수의 반지하 방으로 찾아왔다. 유진은 은수에게 따뜻한 밥을 해먹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찾아주려 애썼다. 은수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던 은수에게 유진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백상철의 압박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은수가 유진과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챈 듯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강은수. 괜히 옆에 있는 사람까지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그의 협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은수가 일하던 식당에서도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백상철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은수야, 쫄지 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저 새끼들 약점 하나 없을 것 같아. 찾아보자. 뭐라도. 두 사람은 백상철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쉽지 않았다. 백상철은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행세를 했고 그의 주변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PC방 구석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고 백상철 회사 주변을 맴돌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했었다. 그러던 중 유진이 과거 백상철 밑에서 일했던 사람과 어렵게 연락이 닿았다. 그는 백상철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탈세 정황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백상철에게 밉보여 쫓겨난 뒤라 증언을 해줄 용기가 없었다. 그 사람 분명 뭔가 더 알고 있을 거야. 우리가 설득해야 해. 은수와 유진은 그를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다. 번화한 강남의 오피스 빌딩과는 대조되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술집에서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했지만 은수와 유진의 간절한 눈빛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다. 백상철, 그 인간은 악마야. 하지만 그놈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수는 자신의 손목 흉터를 보여주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결국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백상철의 비리 증거 일부를 넘겨주기로 약속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반격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작은 희망을 안고 돌아왔다. 그 사이 백상철은 은수에게 더욱 집요하게 접근해왔다. 그는 은수의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값비싼 선물 공세를 하기도 하고 은근한 협박을 섞기도 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은수는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은수 씨, 내가 뭘 바라는지 알잖아? 조금만 협조하면 이 지긋지긋한 빚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은수는 유진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유진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수를 바라보았다. 은수야, 절대 그놈 뜻대로 해주면 안 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저런 놈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 사람은 백상철의 제안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은수가 백상철을 만나는 척하면서 그의 불법적인 요구를 녹음하거나 다른 증거를 확보하려는 계획이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약속 장소는 백상철이 소유한 고급 호텔의 스위트룸이었다. 은수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유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호텔 밖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은수의 옷에는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왔네, 강은수 씨. 기다렸잖아. 백상철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보다 더욱 노골적인 시선으로 은수를 훑어보았다. 은수는 역겨움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었다. 백상철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과시하며 은수를 회유하려 했고 은근슬쩍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것 봐, 은수 씨.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한테 잘 보이면 당신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 그때였다. 은수가 숨겨둔 녹음기를 눈치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백상철이 갑자기 돌변했다. 그는 은수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강은수, 너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냐? 순진한 척은 그만하고 이리 와. 은수는 공포에 질려 저항했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방 안에는 백상철의 거친 숨소리와 은수의 다급한 비명만이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유진이 뛰어들어왔다. 유진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경찰 신고 화면이 떠 있었다. 백상철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다 녹화되고 있었어요. 유진의 외침에 백상철은 당황한 듯 은수를 놓아주었다. 유진은 재빨리 은수를 부축하며 백상철을 노려보았다. 당신, 이제 끝났어. 하지만 백상철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유진 씨, 당신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네. 근데 어쩌나 증거가 좀 부족할 텐데. 그의 말대로였다. 은수가 확보하려던 녹음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유진이 찍은 영상도 결정적인 장면은 담지 못했다. 백상철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이미 생각해둔 듯했다. 그때 호텔 복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 경찰과 함께한 무리의 사람들이 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들 중에는 과거 백상철 밑에서 일했던 남자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백상철의 탈세와 불법 자금 조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회계 장부가 들려 있었다. 백상철 사장, 당신의 악행은 여기까지요.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백상철은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의 화려했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백상철이 체포된 후 그의 수많은 비리가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고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은수와 유진은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은수에게는 여전히 빚의 일부가 남아 있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다. 유진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로 인해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싸웠으며 마침내 함께 자유를 얻었다. 은수와 유진은 서울 변두리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옥탑방을 얻어 함께 살기 시작했다. 방 한쪽에는 두 사람이 함께 가꾸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아직은 작은 새싹에 불과했지만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을 상징했다. 언니, 우리 이제 뭐 할까? 어느 날 저녁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은수가 물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